2003년 겨울, 김민호는 40을 넘긴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아내 이지원과는 18해를 함께했다. 특별한 사건 없이 흘러온 세월이었지만 부부에게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굳건한 신뢰가 있었다. 자녀는 없었으나 둘만의 삶에도 빈틈은 없었다. 매년 겨울이면 함께 여행을 다니곤 했고 이번에는 오랜만에 고향인 부산을 찾기 위해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에는 찬바람이 몰아쳤고 도로 위에는 연말의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다. 버스 안에서 둘은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를 나누며 익숙한 공기를 공유했다. 오후 3시 무렵 버스는 용인 휴게소에 멈춰섰다. 승객들은 3355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몸을 풀거나 간식을 사러 흩어졌다. 지원은 작은 가방을 챙겨들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다. 민호는 기다렸다. 처음엔 몇 분이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왔고 버스는 출발 준비를 마쳤다. 기사 역시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고 했다. 민호는 불안해졌지만 그래도 지원이 곧 나타날 거라는 희미한 기대를 놓지 않았다. 분 단위로 늘어나는 공백은 곧 절망이 되었다. 결국 버스는 떠나야 했고 민호는 홀로 짐을 챙겨 휴게소에 남았다. 화장실 앞을 지켜보며 오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파란 목도리를 두른 여인을 본 이는 없었다. 매점과 식당을 돌며 사진을 내밀어도 모두 고개를 저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초기 수사는 성과 없이 흘러갔다. 휴게소 관리소의 CCTV는 화질이 흐릿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차가운 겨울밤, 민호는 파출소에서 조서를 작성하며 믿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였다. 며칠 뒤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되어 주변 수색이 이루어졌다. 민호는 그들과 함께 인근을 헤맸으나 흔적 하나 찾을 수 없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움직였지만 그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담당 형사는 스스로 가출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민호는 단호히 부정했다. 평생을 함께하며 갈등이라 할 만한 일조차 없었던 부부였다. 아내가 이유 없이 떠날 리 없었다. 회사는 이미 출근이 어려운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결국 민호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삶의 중심은 오직 아내를 찾는 일뿐이었다. 그는 전국을 돌며 사진을 붙였고 실종자 가족 모임에 가입해 정보를 공유했다. 신문에 광고를 내고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갑거나 무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시선은 동정에서 불편함으로 바뀌었다. 친척들조차 이제 그만두라는 말을 반복했다. 장모조차 손을 잡고 체념하길 권했다. 민호의 마음은 점점 고립됐다. 그러나 포기란 없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아내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확신이 그를 버티게 했다. 해마다 돌아오는 겨울, 용인 휴게소 근처를 다시 찾으며 혹시 남겨진 흔적은 없는지 헤맸다. 그는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느끼면서도 발길을 멈출 수 없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아직도 아내를 찾고 다닌다더라. 정신이 온전한 걸까? 그러나 민호에게 중요한 건 세상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가 붙잡고 있는 건 기억 속 지원의 웃음, 늘 곁에서 들려오던 목소리였다. 그것이 사라진 순간 그의 세상도 무너졌다. 2003년 겨울에 시작된 악몽은 그렇게 끝을 알 수 없는 채로 이어졌다. 한 사람의 흔적이 사라지자 또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민호는 어느 날도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떴다. 그리고 매일을 같은 다짐으로 살았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살아가는 이유였다. 2004년 초 실종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다. 경찰은 더 이상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분류되었다. 민호만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매일 용인 휴게소와 서울경찰청을 오가며 조금이라도 새로운 소식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를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으로 여기는 시선이 늘어갔고 민호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을 느꼈다. 지원의 가족들조차 변해갔다. 처음에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수색에 동참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물러났다. 여동생 지연은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다. 언니가 마지막에 이상했다고, 이유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친구들과 있을 때도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 받았으며 항상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는 것이다. 민호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지원이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자신이 알던 아내가 정말 전부였을까 하는 의문이 가슴에 남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유경이 민호를 찾아왔다. 유경은 지원이 실종되기 전 돈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했다.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남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였다. 가게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돈으로 다투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혼자 큰 돈을 준비하려 했을까? 누구를 도우려 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다. 민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물건을 다시 확인했다. 서랍 속 일기장, 옷주머니, 오래된 가방까지 하나하나 뒤졌다. 그러다 통장을 발견했다. 실종 한 달 전 50만 원이 출금된 기록이 있었다. 이상한 점은 그 출금이 집 근처 은행이 아니라 신촌 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지원이 평소 전혀 가지 않던 곳이었다. 민호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 확인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실종 증명서를 내밀고 사정을 설명한 끝에 겨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은 분명 신촌에서 찍혀 있었고 금액은 현금으로 빠져나갔다. 왜 거기서 돈을 찾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호는 며칠 동안 신촌 거리를 돌며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주변 식당, 병원, 상가마다 들러 물었지만 누구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도시는 바쁘게 돌아갔고 한 달 전의 기억을 붙잡아줄 사람은 없었다. 단서 하나 없는 허무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전국을 돌며 실종자 포스터를 붙이고 같은 처지의 가족들과 연락을 이어갔다. 대구, 광주, 인천, 어디든 발길이 닿았다. 누군가 제보를 하면 곧장 달려갔고 결과는 언제나 헛수고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불편함으로 변했다. 직장을 포기하고 떠돌아다니는 남자,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집착이라는 말이 뒤따랐다. 길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민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지원의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다. 특히 여동생 지연은 다시 한번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살아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민호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살아있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확신했다. 아내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감추어진 이유가 있다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해마다 겨울이 올 때마다 민호는 용인 휴게소로 향했다.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자신의 시간을 확인하듯 같은 자리에 서서 아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아무런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상하리만큼 거기서 위안을 얻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는 주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삶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다. 진실을 밝히고 아내를 찾는 것. 주변 사람들은 미련이라 했고 때로는 광기라 불렀지만 민호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 그 자체였다. 2005년 무렵 그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2003년 겨울 용인 휴게소에서 사라진 아내를 찾습니다. 닉네임 뒤에 사진과 연락처를 남겼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연락이 왔지만 대부분은 장난이거나 돈을 노린 연락이었다. 그래도 그는 하나하나 확인했다. 혹시 모를 작은 가능성을 버릴 수 없었다. 그렇게 7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은 민호를 잊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내의 이름을 불렀고 여전히 포스터를 붙였으며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을 다시 다뤄달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실종 사건을 새로 조사할 수 없다는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함께 산 세월이 말해주는 확신이 있었다. 지원은 그저 사라진 게 아니었다. 분명 무언가 감추어진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심지어 가족마저 그의 집착을 비난했다. 그럼에도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아내가 살아있다는 믿음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주변의 시선, 조롱, 무관심,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2009년이 지나고 2010년이 다가왔다.
어느덧 17해가 흘러갔다. 민호는 이제 예순을 앞둔 나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그날 휴게소에서 멈춰 있었다. 매일 같은 다짐을 했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것이 끝내 삶을 이어가는 유일한 힘이었다. 2006년이 되자 민호는 이미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지 오래였다. 그에게 일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은 모두 아내를 찾는 일에 쏟아졌다. 지갑 속에는 항상 아내의 사진이 있었고 손에는 늘 실종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전국을 떠돌며 전단지를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대구의 지하철역, 광주의 번화가, 시, 부산의 항구 근처까지 그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을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 누군가는 받아들였지만 누군가는 손사래를 치며 멀리했다. 어떤 이는 아직도 찾느냐며 혀를 차기도 했다. 민호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원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고 점점 더 외로운 싸움이 되어갔다. 지원의 가족들도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렸다. 장모는 오랜만에 민호를 불러 앉히고 간곡하게 말했다. 살아있든 죽었든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아내의 부재에 매달린 채로는 본인 인생조차 망가질 뿐이라고.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장모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속에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원이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집착으로 비쳤다. 친척들은 모임 자리에서 그를 피했고 지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랜 친구들마저 연락을 끊었다. 민호는 사회에서 고립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찾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2007년 겨울 지원의 친구 유경이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원이 실종되기 한 달 전부터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다고 말했다.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 통화했고 표정은 어두웠으며 무언가 큰 일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고 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가 과연 전부였을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듬해인 2008년 민호는 아내의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사건일 수도 있다는 확신을 굳혔다. 그는 다시 은행을 찾아가 아내의 계좌 내역을 확인했고 신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을 되새기며 그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여전히 단서 하나 찾을 수 없었다. 민호의 집에는 시간이 멈춰 있었다. 지원의 옷과 물건,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민호는 밤마다 그 앞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불쌍하다 했지만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애써도 사라진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민호에게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자신이 포기해버리는 것이었다. 2009년 민호는 마지막 희망처럼 인터넷을 붙잡았다. 실종자 가족들이 모이는 게시판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다. 사진과 함께 아내의 이름, 사라진 날짜와 장소를 상세히 적었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졌다. 어떤 이는 닮은 사람을 봤다고 했고 어떤 이는 돈을 요구하며 아내의 행방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대부분이 장난이나 사기였지만 민호는 그 모든 연락에 답했다. 혹시 모를 단서 하나라도 놓칠 수 없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허탈한 뿐이었다. 해가 바뀌고 2010년이 다가왔다. 아내가 사라진 지 어느덧 17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호는 이제 예순을 앞둔 나이가 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끗해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늘어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2003년 그날에 머물러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친척들도 경찰도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그러나 민호는 혼자라도 길을 나섰다. 겨울이 돌아오면 다시 휴게소로 향했고 매일같이 인터넷 게시판을 확인했다. 새로운 소식은 없었지만 그는 그 과정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기다림이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잊어갔지만 민호의 하루는 단 하나의 목표로만 채워졌다. 언젠가 아내를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 그것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렇게 17년의 시간이 쌓여갔다. 주변 모두가 등을 돌린 자리에서 민호는 여전히 아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살아갔다.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집착이었지만 민호에게는 살아있는 증거였고 숨을 이어가게 하는 마지막 이유였다. 2010년 봄, 민호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집 안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낯선 여성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부산의 한 시장에서 지원과 닮은 여성을 봤다고 했다. 민호는 곧장 부산으로 향했다. 그는 시장의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누구도 확실히 기억하지 못했다. 제보자는 자신이 본 여성이 이상하게 두려운 표정을 지었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결국 그게 아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허탈한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왔지만 민호는 이 경험조차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여겼다. 그해 여름에는 인천의 한 버스 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몇 년 전 승객으로 탄 여성이 지원과 매우 닮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뒤를 자꾸 돌아보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기억했다. 민호는 그 길로 인천에 갔고 해당 버스 회사를 찾아가며 운전사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왔다. 2011년에는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제보가 들어왔다. 기억을 잃은 채 입원한 환자가 있는데 혹시 아내가 아닐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다. 민호는 비행기를 타고 곧장 내려갔다. 병원 관계자가 안내한 병실 안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민호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 속에서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그녀는 지원이 아니었다. 나이는 비슷했지만 얼굴과 목소리는 전혀 달랐다. 민호는 병원을 나서며 눈을 감았다. 또 한 번의 희망이 허무하게 무너진 순간이었다. 그 후에도 제보는 계속 이어졌다. 광주의 한 식당 주인은 몇 해 전 밥을 먹으러 온 손님이 지원을 닮았다고 했고 대구의 한 편의점 직원도 비슷한 여성을 본 적 있다고 했다. 민호는 전국을 돌며 그 모든 제보를 확인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사람들은 그를 안쓰럽게 바라보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착각했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민호는 절망을 느끼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2015년이 되자 민호는 이미 쉰을 훌쩍 넘겼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 지친 몸은 더 이상 먼 길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아내는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두라고 했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집요하게 인터넷 게시판을 뒤졌고 새로운 제보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2016년 겨울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기억을 잃은 환자 중에 지원과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민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병원으로 향했다. 담당 의사는 환자가 새해 전 한강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지금까지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환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역시 아내가 아니었다. 순간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민호는 눈물을 삼켰다. 2017년과 2018년에도 비슷한 제보들이 이어졌다. 충청도의 한 카페, 강릉의 한 여인숙, 심지어 울산의 공장 근처에서도 비슷한 인물이 목격되었다는 연락이 있었다. 민호는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갔지만 단 한 번도 아내를 찾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의 집착을 걱정하는 대신 피하기 시작했다. 친척들은 그와 연락을 끊었고 이웃들조차 눈을 마주치길 피했다. 그는 세상에서 홀로 남은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민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믿고 있었다. 아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제보가 거짓으로 드러나도 그 믿음 하나가 그를 살게 했다. 2019년 민호는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하루는 서울역 근처에서 어떤 노숙인이 아내와 닮은 사람을 봤다고 했고 민호는 그 길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허탕이었다. 제보는 희망을 주고 곧바로 절망을 안겨주는 반복의 연속이었다. 2020년이 밝아왔다. 아내가 사라진 지 17년이 되는 해였다. 민호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인터넷 게시판을 확인하며 아무런 소식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은 이미 사건을 잊었다. 하지만 민호의 삶은 여전히 2003년 그날에 묶여 있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민호는 귀를 의심했다. 상대는 고속버스 분실물 센터 직원이었다. 그는 2003년에 접수된 오래된 가방 하나가 창고 정리 중에 발견되었는데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혹시 실종된 아내의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순간 민호의 심장은 멎을 듯했다. 17회 동안 단 한 번도 잡히지 않던 단서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민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긴 세월 동안 쌓인 절망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하며 방문 날짜를 잡았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17회 만에 처음으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2020년 3월 민호는 이른 아침부터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분실물 센터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그를 맞이했다. 직원은 창고 정리 중에 발견된 낡은 가방을 꺼내 보여주었다. 가방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민호는 보는 순간 그것이 아내의 것임을 알았다.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작은 검은색 핸드백이었다. 가죽에 달아있는 부분까지 기억 속 그대로였다. 직원이 가방을 열자 안에는 여러 물건이 들어있었다. 지갑, 화장품, 그리고 몇 통의 편지였다. 지갑 속에는 아내의 신분증, 신용카드,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17회 동안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눈앞에 있었다. 민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다. 첫 번째 편지는 아내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당신에게 미안해.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일이 생겨버렸어. 글자를 읽는 순간 민호의 손은 떨렸다. 두 번째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신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어. 이 일이 알려지면 당신까지 위험해질 거야. 그래서 나 혼자 감당하려 했어. 세 번째 편지는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다. 급하게 쓴 듯 획이 삐뚤고 지워진 부분도 많았다. 도움을 청했지만 소용없었어. 정말 위험해졌어.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가방을 찾아줘.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어. 민호는 눈을 떼지 못했다. 편지 속 문장은 곧장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내는 자발적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위험에 휘말려 있었다. 직원은 가방의 바닥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은행 통장과 메모지가 몇 장 들어있었다. 통장은 민호가 전혀 모르는 계좌였고 내역에는 2003년 11월부터 일정한 금액이 매주 입금되어 있었다. 왜 누군가 돈을 정기적으로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메모지에는 몇 개의 전화번호와 주소,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민호는 그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번호는 이미 사용되지 않는다고 나왔다. 세 번째 번호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네 번째 번호에서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다. 상대는 혹시 그 여자 돈 때문에 찾는 거냐고 물었다. 민호가 더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민호는 메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다. 서울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 건물이었지만 이미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었다. 건물 관리인에게 묻자 17년 전에는 금융업체가 있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돈을 빌려주던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민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아내가 돈 문제로 위험한 사람들과 얽혀 있었음을 직감했다. 이틀 뒤 민호는 경찰서를 찾아가 가방과 편지를 제출했다. 담당 형사는 새롭게 사건을 맡게 된 이 형사였다. 그는 편지를 꼼꼼히 읽고는 단순한 가출 사건이 아니라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7년 만에 공식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며칠 후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메모에 적힌 이름 중 한 사람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금융업에 종사하던 박모 씨로 현재는 은퇴한 상태였다. 민호와 형사는 함께 그를 만났다. 박 씨는 처음에는 기억이 없는 듯했지만 사진을 보자 곧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여자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지. 자기 형님의 보증을 섰다고 했어.
형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대신 갚아야 한다고 하더군.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지원에게는 형제가 없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박 씨는 그 형님이 돈을 갚지 못하고 도망쳤고 결국 지원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금액은 5천만 원 정도였다고 했다. 2003년 기준으로 엄청난 돈이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불안에 떨었던 이유,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끝내 사라진 이유. 거대한 빚과 위험한 사람들의 압박 속에서 아내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것이다. 형사는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혼란에 빠졌다. 아내가 왜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있었다. 아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비밀을 감춘 것이었다. 가방 속 낡은 편지와 메모는 지난 17년의 절망을 다시 흔들었다. 이제 그는 아내가 단순히 떠난 게 아니라 위험에 휘말린 채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이든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다시 결심했다. 며칠 뒤 이 형사는 다시 민호에게 연락을 했다. 메모에 적힌 이름 중 한 명이 과거 신촌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사토라는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1994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지금은 출소해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했다. 민호와 형사는 곧장 그를 찾아갔다. 식당 안에서 마주한 사토는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민호가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이자 그는 한눈에 알아보고 얼굴빛이 변했다. 잠시 침묵하다가 그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과거 자신이 무역회사를 운영할 때 지원이 잠시 일한 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친동생처럼 따랐다고 했다. 사업이 기울자 그는 지원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다. 곧 갚을 수 있다고 속였지만 결국 사업은 무너졌고 지원은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민호는 분노로 목이 메어왔지만 더 물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찾은 적이 있냐고. 사토는 1993년 12월 초 지원이 찾아와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애원했다고 했다. 그때 이미 금융업자들이 압박을 시작했고 자신은 두려움에 결국 도망쳤다고 했다. 아내는 마지막 희망마저 잃고 절망 속에 남겨졌던 것이다. 며칠 후 형사는 또 다른 인물을 찾아냈다. 과거 금융업자였던 이들을 추적하다가 한 사람과 접촉에 성공했다. 그는 지금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중년 남자였다. 그는 민호와 형사를 만나자마자 거칠게 말했다. 그 여인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고. 사토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치자 보증인인 지원에게 돈을 받아내려 했지만 그녀마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민호는 그의 말 속에서 아내가 어떤 고통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조금씩 그려볼 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상환을 요구했지만 지원은 계속 시간을 달라며 버텼다고 했다. 남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더 거칠게 압박했고 직장과 집 앞까지 찾아가며 흔적을 남겼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지원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고 했다. 말을 잇기조차 힘들어하며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고. 심지어 어느 날은 자신이 죽어서라도 보험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했다. 그 순간 민호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몰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남자는 이어서 말했다. 지원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단 한 주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방법을 찾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간청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후로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집에도 나오지 않았고 직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날짜는 1993년 12월 15일이었다. 바로 아내가 사라진 그날과 일치했다. 형사와 민호는 그에게 더 캐물었다. 혹시 다른 세력도 관여한 게 아닌지.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사실 자신들 말고도 다른 어둠의 조직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토가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중 일부는 불법 사금융이었고 그 규모는 훨씬 더 컸다고 했다. 그들은 더 폭력적이었고 가족 사진을 들이밀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했다. 특히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위협했다고 했다.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아내가 왜 끝까지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왜 홀로 감당하려 했는지.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모든 걸 숨긴 채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형사는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사토가 빌렸다는 불법 사채 조직의 흔적을 추적하며 과거 연루자들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이름이 드러났다. 당시 불법 금융을 운영하던 야마모토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금도 신주쿠 일대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민호는 형사와 함께 그를 만나러 갔다. 그는 여전히 건재한 중년 사내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아내의 사진을 보자 표정이 바뀌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끝까지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는 그때 자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박했는지도 숨기지 않았다. 남편의 직장 주소와 일상적인 동선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하며 두려움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민호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내가 겪었을 공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뜻밖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지원이 스스로 사라질 계획을 세웠다고. 보험금으로 빚을 정리하겠다며 자살을 암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남편을 속일 수 없다며 마지막 순간 계획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행방불명되었다. 모든 조각들이 드디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아내는 단순히 떠난 게 아니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마음 하나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맞서다가 사라진 것이었다. 민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17해 동안 쌓였던 의문과 고통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순간이었다. 야마모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지원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종된 것처럼 꾸밀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남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서비스 에리어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었다고 했다. 민호는 귀를 의심했다. 그렇다면 아내는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그러나 야마모토는 덧붙였다. 계획은 세워졌지만 실제 실행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1993년 12월 20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지원이 갑자기 연락을 해와 계획을 취소했다고. 이유는 남편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야마모토는 자신도 이후의 행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오히려 자신은 지원이 남편에게 모든 걸 고백했을 줄 알았다고 했다. 형사와 민호는 다시 사토를 찾았다. 이번에는 강하게 추궁했다. 12월 20일 이후 지원과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그날 지원을 만났다고 털어놓았다. 그녀가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고 그 순간 자신도 끝장일 거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지원을 설득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도록 했다고 했다. 그가 말한 곳은 삿포로였다. 아는 지인이 있어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민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사토는 처음에는 실제로 삿포로에서 지원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전화도 몇 번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나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다. 그 이후로 자신도 아무런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민호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내가 최소한 한때는 살아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결국 어디론가 다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동시에 그를 짓눌렀다. 형사는 즉시 삿포로 경찰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17년이 지난 사건은 기록이 부족했고 당시 체류 기록이나 주변 목격자들도 찾기 어려웠다. 몇몇 오래된 자료와 파편적인 증언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어떤 이는 비슷한 여성을 봤다고 했으나 확실치 않았다. 민호는 다시 모든 의문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내는 사토와 함께 떠난 것인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다른 위험에 휘말린 것인가? 그는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아내가 단순히 가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려다 스스로를 희생했고 그 끝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민호는 17해 동안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했던 세상에 대한 분노와 함께 아내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에 대한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졌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진실을 알았다면, 만약 그녀가 마지막 순간 숨기지 않고 자신에게 말해주었다면 두 사람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았다. 아내는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을.
협박과 압박 속에서도 남편만은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 했고 마지막 순간에도 진실을 털어놓으려 했다는 것을, 그 마음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다. 형사와 함께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시간의 벽은 높았다. 사라진 기록, 흩어진 증언, 흔적 없는 행적,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민호의 마음은 조금은 달라졌다. 이제 그는 단순히 아내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의 고통과 선택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길을 걸으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절박함보다는 깊은 그리움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지원이 어디에 있든 어떤 운명을 맞이했든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생은 민호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민호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절망 속에서도 그는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사실 하나가 그를 버티게 했다. 17회 동안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홀로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마음과 함께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 형사는 사부로 경찰과 계속 연락을 이어가며 가능한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오래된 숙박업소 명부를 확인했고 당시에 등록된 이름들 중 일부를 추적했지만 지원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가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확인할 길은 없었다. 경찰은 당시 사토가 소개한 지인을 추적하려 했지만 이미 해외로 떠났거나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였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희미해져 있었고 남아있는 건 추측뿐이었다. 민호는 사토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끝까지 진실을 요구했다. 사토는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지원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며 새 삶을 살라고 설득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연락이 끊겼을 때 자신도 불안했지만 이미 도망자 신세였기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사토는 그녀는 분명 살아 있었어. 하지만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도 몰라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17회 동안 단서 하나 없이 헤매던 길이 이제야 조금씩 형태를 드러냈다. 아내는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마음은 분명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을 사랑하고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이 형사는 수사를 정리하며 민호에게 말했다. 증거가 부족해 이제 더 이상 사건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하지만 적어도 단순한 가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았다. 자신이 17회 동안 찾아 헤맨 답은 생생히 드러나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아내의 가방을 다시 열었다. 편지와 메모지, 낡은 통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그는 편지를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글자마다 스며 있는 아내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 그대로 전해졌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나 혼자 감당할게. 민호는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이야말로 아내의 전부였다. 그는 오랫동안 세상의 조롱과 무관심 속에서 홀로 싸워왔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아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이해했고 그녀가 얼마나 깊이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알았다. 비록 아내를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영원히 살아있었다. 민호는 삶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여전히 아내의 부재는 아프게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내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 세월은 흘렀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말을 했다. 이제는 그만 잊으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품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그는 아내를 향한 기억을 내려놓지 않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고통만은 아니었다. 민호는 어느 날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았다. 각자 사라진 가족을 찾으며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킨다는 건 때로는 함께 짐을 나누는 것이고 때로는 홀로 짐을 지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그 길을 걸어왔고 그 끝에서 비로소 이해했다. 사랑은 끝내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남은 사람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민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아내의 마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그 마음은 그를 세상과 다시 연결시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만 묶이지 않았다. 아내가 남긴 사랑을 힘으로 삼아 오늘을 살아갔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끝없는 희생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민호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는 것임을. 아내는 끝내 혼자서 짐을 짊어졌지만 민호는 그 기억을 통해 배웠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무게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이제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의 상징이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길을 떠난 그녀의 선택은 아프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세월을 넘어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민호는 스스로 다짐했다. 남은 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아내가 지켜낸 사랑을 품고 살아가겠다고. 그것이야말로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응답이었다. 삶은 때로 무너지고 사랑은 때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남은 이의 삶을 붙잡아주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민호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든 사건과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믿음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과 따뜻한 성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모여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안과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